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법이 중요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법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여러분의 쓸모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각종 데이터 들어와. 네, 제가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법이 어렵다는 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들의 법을 보면 법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야, 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명령기. 명령기를 역시 연기자네. 배우는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다. 예. 안성기 씨인가요? 설경구 씨인가? 안성기 씨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예. 아, 톤이 너무 좋은데요. 오, 좋았습니다. 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오프닝을 저희가 눈물 한 방울 맺혔어요, 지금. 어. 드라마 속에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영화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요즘엔 또 이제 OTT 같은 경우는 과거 상영작도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또 보고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보고 그런 재미에 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오히려 이제 극장보다는 OTT 많이 보는데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아. 뭘 봐야 될지가 고민이지 사실 볼 거 너무 많잖아요. 네.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볼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빠바바밤. 어떻게 다 모여서 봤지? 예전엔 그랬죠, 진짜. 네. 예. 참 요즘엔 특히나 이제 방송사에서 외화를 방영할 때 네. 오히려 이제 자막 서비스가 네네. 많이 나갑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성우분들의 더빙이 기가 막혔죠. 그게 또 기가 막혔어요. 네. 그때는 성우분들마다 전담 배우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양지은 성우가 해리슨 포드 배우를 다 전담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리슨 포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양지은 성우님 목소리로. 아 저는 한 분 따라할 수 있었어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FBI 여러분 멀더예요. 스칼렛. 맞아. 엑스파일도 진짜 대단히. 네. 그 두 분 성우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좀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맞습니다. 예. 이제 자막 속도를 좀 따라가기 힘든 노인이라든지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화 더빙이 사라지면 TV에서 방영하는 외화를 볼 수 없게 된 시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분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바로 우리말 더빙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오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말로 더빙이 되는 건가요? 네, 현행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요. 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을 방송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양한 사람의 방송을 시청하는 걸 보장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또 한편 받아왔는데요. 지난 1월 이제 외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할 때 우리말 더빙을 기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니 외화 더빙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변한 것도 있지만 제작비 문제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한 편의 외화가 그 안방에 전달되기까지 네 단계를 거치는데 번역부터 시작해서 연출, 더빙, 편집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자막에 비해서 이게 좀 과정이 많다 보니까 이 인력과 제작비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제작 기간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두세 달 넘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방송협회에서 제작비가 좀 많이 든다. 다른 자막 제작 방송에 비해서 뭐 3-4배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면 국회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 더빙의 제작비 문제 좀 뭐 해결이 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말 더빙 제작 결국 경비가 소요되게 됐는데 이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책도 이제 마련된 만큼 외화 더빙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 개정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영화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양질의 우리말 더빙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월입니다. 그렇다는 건 22대 국회가 시작됐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좀 더 밀도 있게 봐줬으면 하는 법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명 응답하라 22대 국회. 우리들의 법이 던지는 그 첫 번째 관심법 바로 이겁니다. U to the yo to the ooh,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이 어떤 플랫폼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상물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저희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은 그 재방이 돼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받고 있는데 영상은 0원이라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청춘 남녀부터 어른들의 로맨스까지 현실 연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이분의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째 영화 중 좋아해줘. 모럴 센스의 연출자 박현진 영화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아니 현실 연애 모든 것은 박현진 감독으로 통한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쑥스러워하신다. 그러니까요.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이 작품이 벌써 2008년도 작품이니까 16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숫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연애 스타일, 이 청춘들의 연애 스타일은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이게 제가 16년 전이라고 하니까 아는 척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요즘 스타일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연애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닐까. 제가 어떤 최근의 스타일에 대해서 감히 MZ 스타일에 대해서는 안다고 말하긴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만. 실은 저희가 이제 영화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에 워낙에 또 영화 좋아하고 많이 보는 우리들끼리 참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뭐 영화건 드라마건 작품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 그래서 배우들도 힘들고 제작진들도 더 힘들겠죠. 네. 예, 또 작년에는 영화 제작의 지원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는데 이 실제로 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투자는 정말 확실히 줄어들었고 네. 한때 좀 영화보다 더 호황으로 느껴졌던 드라마도 최근에는 이제 편성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들은 사실 원래도 자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야 그냥 영화 한 몇 년에 한 번 찍어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정말 체감이 되는 거는 스태프들이 일이 그때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크랭크업 하는 순간 스태프들은 거의 다음 작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고인데.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 요즘은 다음 영화가 정해지지 않은 스태프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건너 듣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좀 위축이 된 것 맞다는 게 실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2021년 한국 감독 조합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님들 평균 연봉이 대략 1,800만 원 예? 밖에 안 된대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신인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도 한 작품에 한 2천만 원 정도 계약금 받는데 2, 3년 동안 한 작품 정도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니까 한 해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예, 야. 그 정도로 좀. 작품에 임하시는 감독님들이신데 이렇게 좀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게 좀 현재 예술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 새 이 영상 예술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22대 국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22대 국회, 22대 국회를 향한 영상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OTT 시대 창작 권리를 찾아서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입니다. 두둥. 아, 설레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이 OTT 때문에 네.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 저작권법 문제 제시를 해왔는데요. 감독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한 4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영상물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물 창작자도 음악을 만드는 작사가나 작곡가들이 이용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유사한 형태의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박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저작권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컨텐츠 관련 저작권은 그 보호가 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요. 이 개정안의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상 저작물 그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그 권리를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내 작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영상 저작물 저작자 등이 저작 제작권의 양도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한 번 만들어진 콘텐츠는 또 여기저기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활용되는 부분에서 더 큰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저작물 이용으로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하게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은 저작자가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저작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이제 코미디 채널을 하면은 재방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어디 해외에 송출이 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료가 꼬박꼬박 협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 영화 쪽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설마?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은 그 재방이 돼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말이 안 되네요. 놀라셨죠? 근데 이게 방송작가협회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유명 작가님들이 방송국하고 단판을 지었대요. 그렇게 해서 특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방료를 작가님들은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회된 거죠. 법적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방송 작가님들도 OTT에 틀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다 아시다시피 플랫폼에서 재생이 되는 순간 그것에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 영상 창작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OTT 시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저작권에 대한 셈법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OTT 업계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업계 또 창작자의 현주소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이름하여 저작권법을 둘러싼 진실 게임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OTT 창작자 이 보상 문제 발단이죠. 바로 오징어 게임 추가 수익은 0원 냅니다. 추가 수익은 0원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 없잖아요?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쵸, 그쵸. 이게 이 추가 보상권에 대한 대사 아닐까요? 그러네요. 핵심입니다. 이걸 네. 꼬집기 위한. 의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그렇게 대박 말 그대로 쳤습니다만 창작자들에겐 수익이 추가적으로 가지 않았고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시즌 1의 수익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그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걸로 지금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시청자 수가 사상 최대였고 최소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이 1억 3천만 명이 넘는다고. 이게 보니까 넷플릭스가 얼마 투자했냐면 한 253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40배죠. 4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이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창작자들의 추가 수익은 없었다라는 건데 아니 이게 사전에 계약을 할 때라도 좀 얻어낼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사전에 그런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황동혁 감독님, 그 오징어 게임 감독님께서 영화로는 이미 몇 편의 흥행작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으로는 어떤 구조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흥행에 성공했던 감독님조차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런 법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개인이 어떤 플랫폼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력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만약에 협상을 하려면 저희가 이 작품이 얼만큼 어디서 보여지는지 어떤 데이터가 또 있어야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에겐 데이터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권한에 있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뭐 이름 있는 감독도 사전에 어떤 계약으로 이것을
상쇄하기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계약서에 애초에 어떻게 보상을 나눠 갖기로 했느냐, 네. 저작권을 어떻게 귀속하기로 했느냐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대 OTT 공룡 업체들은 정말 많은 수의 법조인들을 이 팀 내에 두고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OTT 공룡과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의 감독이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도 사실 넷플릭스와 어떻게 계약했을지 저도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계약 내용 감독이 좀 들으신 바 있나요? 저도 사실은 뭐 계약은 거의 다 이제 비밀리에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인 드라마 계약 조건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OTT 같은 경우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그 프로덕션 피라고 해서 제작사에게 주는 일정 퍼센테이지의 그 피가 있거든요. 네. 이익에 상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이 됐을 때, 촬영이 되는 게 결정이 됐을 때 그 퍼센테이지를 주고 그냥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거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것은 국내 저작권법이 없는 이상 넷플릭스에서 굳이 그걸 알아서 셈을 쳐줄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1편은 그런 식으로 그 다른 드라마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징어 게임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만 우리 박 감독님께도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2022년에 모럴 센스라는 작품으로 넷플릭스의 영화 시리즈 그렇죠.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역시 근데 모럴 센스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럴센스라는 그 인기 웹툰이 있어요. 그 네. 웹툰을 가지고 만든 영화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네. 예, 살짝. 네, 이름이 건 뭐죠? 이름이 비슷한 아니, 내가 좀 기대하는 바와 이제 네. 그때 이런 것들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눈이 어, 아파가지고. 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고 시작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제가 기존의 영화를 찍었을 때랑 다르지 않은 계약 조건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시나리오에 맞게 산정된 예산을 투자를 받았고 항상 그 비슷한 계약으로 또 찍었죠. 다만 영화인 경우는 제가 극장 수익에 따라서 지분이나 이렇게 인센티브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옵션은 없었다는 것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매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절 계약이 뭐냐면요. 보통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단 일정 비용을 처음에 잘 지급하고 나면은 향후에 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출판사가 모두 독점하는 구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한꺼번에 싹 이 권리를 다 사들이면 얼마나 더 나중에 흥행을 하나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다 모든 비용은 이미 끝난 그런 계약을 우리가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지금 OTT 시장에서도 이런 매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감독님. 네, 매절 계약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책이 바로 동화책 구름빵이라는 네.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절에 대한 단어가 많이들 이렇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계에서 특히 OTT로 더 한 장 짓자면 저희는 매절이 기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법 100조 1항에서는 진짜 거의 모든 걸 저희가 양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사실은 매절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영상 쪽과 다른 쪽 창작 분야를 좀 비교해 본다면 특히 음악 분야가 그래도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부러운 게 이제 음저협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을 받고 있는 음악 쪽 창작자들인데요. 아마 이제 그분들도 그런데 구체적인 징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너무 부러운 게 이제 음악 저작권을 받고 있는 음악 창작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이런 목소리가 글쎄요, 조금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그래도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더 계약 조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시즌 1에 비해서는 저도 사실은 좋아졌다. 제가 이제 계약 조건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1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런 팀과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좋은 계약 조건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례적인 보상, 그러니까 얼만큼 틀었냐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하겠다라는 기준으로는 아마 하지 않았을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좋게 주는 것과 계속 이익이 발생하는 작품에 대해서
비례적인 보상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정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 갑자기 궁금한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정당한 네. 저작권 보상법이 네. 미리 도입이 되었었더라면 네.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 그거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작가들이 매출에서 한 1.2%에서 2% 정도를 이제 보상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작가, 감독, 배우가 1대 1대 3 정도의 비율로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그런 원칙을 넷플릭스에서 아까 성공시킨 그 오징어 게임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면 예. 작가에게 230억 원, 오호. 그리고 감독에게 230억 원, 그리고 배우들에게는 약 702억 원이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죠. 느껴지죠. 정말 우리의 영화 드라마가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정말 OTT를 수놓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진실 게임 넘어가 볼까요? 저작권법을 둘러싼 진실길 두 번째는요. 정당한 보상 청구권, 한국 OTT에는 큰 부담입니다. 이 정당한 보상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 OTT에는 오히려 더 치명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은 너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감독, 작가, 배우들의 사실 기여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 보상의 범위, 보상 형태, 그리고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절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법제화를 해두고 있는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거기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창작자에게 오히려 그 흥행 위험이라고 하는 부담을 좀 지게 하는 꼴이고요. 제작비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가 지금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OTT면 웨이브, 티빙, 왓챠 이렇게 이제 국내 3대 OTT 설립 이후에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2022년에는 더 심화돼서 3사 합산해서 약 2,869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창작자하고 영상 산업이 좀 동시에 성장하고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한국 OTT 네. 업계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네. 이 적자가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너네만 요구한다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그 국내 OTT 당연히 저희랑 같은 동반자죠. 그 동료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업계를 무너뜨리고 저희만 뭘 갖겠다라고 이 법안을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치명적이면 안 되죠. 당연히 치명적이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업계의 생태계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찾자라는 게 포인트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됐는데 음악은 어쨌든 간에 거기도 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의 일이지만 음악은 받고 있는데 영상은 영원이라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저희의 포인트는 정말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기여도가 다른데 너무 일괄적이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또 산정해서 주고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어렵다, 망할 것 같다라는 것은 너무 기후에 지나지 않나. 저희는 망하지 않는 선에서 영원히 아니면 된다. 하지만 창작자에게도 조금은 돌려달라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 문제로 파업까지 했었습니다. 네, 뭐 한 거의 3달 넘게 기사가 굉장히 오래 났던 것 같은데 미국 작가조합, 감독조합, 배우조합에서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협상 안으로 그 파업이 끝난 걸로 기사를 봤고요.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데이터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아마 이 조합들의 어떤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들은 이미 사실은 조합을 통해서 OTT 재상영 분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율이 아쉽다라는 게 그들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이제 지금 너무나 이용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 기존과 같은 그 기준으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지 아예 받지 못하는데 받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 저희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저희는 0이니까. 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해외 관련 저작권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지금 해외 40여 개국에서 정당한 보상을 담은 그 저작권법이 선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의해서 해당 국가 내에서 이용되는 작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관련 법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워낙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감독이나 작가 협회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유럽보다는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해주는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거죠. 그럼 한국 감독들도 그 해당 국가에서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외 송금 관련해서요, 호혜 평등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호혜 평등 원칙은 너가 줘야 나도 준다. 이런 기부의 원칙이에요. 케이크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호 대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가 집계가 돼서 거기에 보내줄 수 있어야 그 해당 국가에서도 한국 감독들의 그런 작품에 대한 저작료를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와 아르헨티나 DAC로부터 선제적 송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국내 저작권법의 이런 개정 운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양 단체의 어떤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 그럼 그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등의 저작권료를 수령하게 된 대상자가 황동혁 감독님 포함해서 네. 영화 드라마 감독 한 5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억의 밤의 장항준 감독님,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님,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님 등이 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야, 500여 명의 감독님이 받으셨다면은 예.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그 박현진 감독님은 받으셨을 거로 제가 추정이 예, 돼요. 저도 받았습니다. 와. 제가 감독이 됐고 나서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네. 예, 저는 스페인 넷플릭스로부터 정산된 금액을 받았는데 입금 내역 찍힌 거 보고 정말 잠시 좀 예, 감동에 울컥할 것 왜냐면 제가 같아요. 영화를 찍었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제가 뭐 와. 저랑 관련도 없는 나라에서 이거를 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 인상 깊었던 작년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몇몇 나라에서 저희를 약간 이 운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먼저 송금을 해주고 있어서 현재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에서 받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랑 저희가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와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호혜 평등 원칙에 따르면 지금 네.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에다가 우리도 보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예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 스트리밍 되고 있는 해외 창작자들한테 보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보내고 있는데. 네, 관련한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 유예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해외에선 보상을 어쨌든 하게 돼 있는데 받아오지 못한다. 그럼 그 저작권료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영화랑 드라마의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줄 수 없어서 이렇게 받아오지 못하는 저작권료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달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음악으로 보자면 저희가 브루노 마스한테 저작권을 안 주면서 너네 나라 BTS 스트리밍 우리한테 정산해서 달라라고 요구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료 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시장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악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과 저작권료 시장에서 이렇게 상호 거래가 가능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면 어떤 좀 추가적인 효과, 변화를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재작년부터 많은 그 국회에서 토론회랑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도이아를 만든
그 정주리 감독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도이아라는 영화는 그 배두나 씨가 주연한 영화이고 네. 칸느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던 한국 영화입니다. 그 정주리 감독님이 이 첫 영화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영화를 차기작을 못 만들고 계셨대요. 근데 그러던 시점에 감독조합에서 그 해외에서 받은 보상금을 전달을 받으신 거죠. 그 보상금을 받고 되게 이제 감동받으셨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영화를 다음 영화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영화가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누군가 봐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영화를 만드는 힘이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뭉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상금이나 이용 데이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단지 돈과 데이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는 한 편씩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영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되게 마음을 졸이는 동안 제가 만든 게 어디선가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자로서 저희가 다음 작품을 내놓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저희의 권리 보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아까 되게 좋은 그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도이아를 만든 정주리 감독님께서 그렇게 힘을 내서 쓰신 영화가 다음 소이라는 작품인데 또다시 그 영화가 칸느의 초청을 받았죠. 예.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창작자들이 버틸 수 있는 배터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배터리를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한 칸 정도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좋은 영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 저작권법의 개정에 저희가 걸고 있는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힐링을 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울고 웃으면서 네네. 예, 뭔가 마음에 좀 큰 위로를 받는데 이런 계속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연 그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 감독님과 정말 정당한 보상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영화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 기적이다. 그 한 씬이 완성될 때마다 기적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일이죠.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 달에 하나씩 뚝딱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적을 여는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저는 오늘 시간 통해서 좀 강력히 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뭐 장래 희망 뭐야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뭐 영화 감독, 뭐 음악가 이런 거 얘기하면 예전에는요. 아유 예술은 배고파.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술가라고 배고플 필요 전혀 없고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는 최후의 그런 보루는 예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더 이상 배고파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법에서도 10분 발의가 돼서 정당한 능력대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적을 만드는 우리 박현진 감독님. 다음 행보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기적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여러 개를 준비 중에 저도 영화도 준비 당연히 하고 있고 네네.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때 저희가 다 의아하실 거예요. 드라마도 영화도 한국 콘텐츠 굉장히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부각됐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 들으시면 왜 그런지 조금은 보이실 텐데 힘든 시간 버텼기 때문에 잘 버텨서 또 다음 작품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저작권을 공부하게 되면서 저작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소설이요? 아니요. 저작권을 갖고 싶어서 아, 그래서, 영화나 시나리오나 대본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로 저도 저작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픈 얘기예요. 20년 일했는데 저작권이 없어서 이거를 하나 갖고 싶다고 해서 지금 소설 쓰고 있습니다. 사실 코미디언들도 유행어 나중에는 그거 뺏기기가 싫어서 예.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그랬군요.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국회에 또 오셨으니까 국회 네. 바라는 점 우리 창작자 입장에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제가 들었는데 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한 법안이 없었다고 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논의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고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 이제 곧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네. 묵직하게 네. 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죠. 예, 원활한 논의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진 감독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뭐 세대 불문 SNS 활용을 정말 많이 하죠. 어떻게 SNS 좀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쨌든 스토리 올리면 누가 와서 보고 갔나 이제 네. 뜨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보는 그게 제가 중독이 됐어요.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희한하죠, 진짜. 저도 다른 분 SNS 진짜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서 오. 뭐 어디 놀러 갔나 살피고 뭘 샀나, 뭘 먹나 이런 거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SNS 보면 확실히 내가 좋아하고 좀 자주 봤던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처럼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주된 관심사가 좀 어느 쪽이에요? 아, 저는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길게 봤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가끔은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아,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정말.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걸그룹들이 나서 춤추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SNS가 진짜 참 기특할 땐 기특하고 네. 재밌을 땐 재밌지만 또 내가 중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애써서 쓴 글 다른 사람이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베껴가 버린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베껴 쓴 게시글 때문에 일어난 사연이라고 합니다. 아하. 만나보시죠. SNS는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아쉬워. 뭔가 큰 게 필요해. 야, 너 정도면 그거 중독이야. 하루 종일 SNS만 붙잡고 있네. 현생을 살아야지. 에헤이, 현생에서 얻지 못한 즐거움이 여기 있다. 내 도파민 분출구. 근데 이걸 뭐야? 유체 역학? 네가 공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딱 보니까 저 남의 글 그대로 올린 거네. 야, 이거 표절 아니냐? 이거 표절이지. 너 이러다 완전 콩밥 먹는다. 에헤이, 야 봐봐, 그대로 한 게 아니라고. 이거 살짝 내 지식을 여기 넣은 내 글이야. 봐봐. 여봐. 그러니까를 그래서로 바꾸고 그러나를 하지만으로 바꿨네. 왜? 행간의 차이가 있어. 니들이 SNS 지식인의 삶을 알아? 봐라. 나를 칭송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 댓글 봐봐. 숨은 고수 발견. 명쾌한 글 잘 읽고 갑니다. 글 보고 반해서 친추했어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할게요. 하트. 아이구야.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번엔 또 어떤 글을 재창조해서 올려볼까? 효과가 좋았다를 효과가 있었다로 바꾸는 거야. 역시 창작은 어려워. 아, 그 뭐 좋은 일 있다고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아니, 지식도 뭉치면 힘을 발휘한다고요.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남의 글 베낀 게 뭘 잘했다고?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 저 SNS에서는 비슷한 글이라고 해서 다 베낀 건 아니라던데 이거 왜 불법입니까 이게? SNS 저작권 위반은 뭐 합의하면 된다 그러던데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SNS에서 이렇게 다 와서 시끄럽게 하면 그 공무집행 방해라고는 안 해요? 얘들아, 안 되겠다. 이거 SNS 찾아봐. 공무집행 방해가 맞는지 이거 찾아봐. 심각하네. 아, 근데 그 조사 중에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것도 또 하나의 제 게시글 소재잖아요. 경찰서에 간 썰 푼다. 마지막까지 진짜 중독이네. 요거 또한 조회수를 노리고. 요즘에 진짜로 막 경찰서 영상 보면 막 찍잖아요. 경찰이 막 제압하는데. 오, 네. 이야, 저는 실제로 재판에서 원래 이렇게 휴대폰 켜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 뭐 브이로그 이런 걸 찍는다고 재판장 안에서 막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실제로.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찌를 거죠? 받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 조회수 때문에 진짜 너무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판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소개해드린 사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A 씨는 자신의 그 SNS의 친구인 기계항공공학 박사 B 씨가 작성한 수필 형식의 그 게시한 글하고 전월 연재 글 등을 B 씨의 허락이나 출처 표시 없이 이 총 47회에 걸쳐서 무단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A 씨가 올린 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뭐 댓글에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대단하신 필력과 입체적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뭐 해박한 지식과 쉽고 재밌게 풀어가는 이야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뭐 등등등의
선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A씨는 과분한 칭찬입니다. 뭐 쑥스럽습니다.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원글의 저작자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친구 사이면은 서로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들통이 쉽게 나지 않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원글의 소유자인 B씨가 SNS 계정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씨가 2014년에 SNS 계정을 닫았다고 해요. 그 평소에 B씨의 글을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A씨가. 그래서 이 A씨가 B씨가 SNS 계정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015년에 저장해놓은 글을 그대로 올리거나 임의로 구성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을 가공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희가 종종 봤는데, 자, 그럼 A씨가 베껴서 올린 B씨의 글 어떤 것들입니까? 음악, 미술, 역사, 그다음에 문학, 공학 이런 여러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인 수필 형식의 게시글 50여 개 하고요. 학회 잡지에 연재한 그런 게시글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 저작권 관련해서 많이 방송을 해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남의 것 베끼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한데요. 저작권도 굉장히 여러 종류 있거든요. 어떤 저작권 부분 위반한 거 있을지 3개 있습니다. 3개 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붙인 죄, 그리고 그걸 약간 수정한 죄, 오, 그리고 못생긴 죄. 얼굴 봤어요? 괜히 굉장히 그냥 괜히 못생겼을 거예요. 저작 인격권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큰 틀 안에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은요.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 금전적인 권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저작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물의 수익 창출 부분을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 창작자의 그 저작물에 대해서 정신적,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저작 인격권인데요. 저작 인격권이 또 3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인데 사실 내용을 보자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공표권은 내가 이 저작물을 공개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표되는 부분,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저작물을 공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공표권이 있을 수 있고 2번째, 성명 표시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이 내 거다라는 내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성명 표시권이 있고요. 3번째는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딱 내세웠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그 동일성을 훼손할 만큼의 변형을 가한다면 이 역시도 동일성 유지권을 해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3개가 이제 저작 인격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저작 인격권은 이제 일신 전속권이라고 불리듯이 본인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여서 양도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연 속에 A씨의 경우에 이제 원글을 자기가 이제 변형을 해서 올린 건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어요. 일단 1심에서는 무단복제한 부분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작자 허위 표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쓴 글이 아님에도 내가 쓴 것처럼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앞서 살펴봤던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2심에서는 저작 인격권 침해 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0만 원까지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심의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A씨가 게시한 이 저작물은 마치 A씨가 직접 쓴 글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이 원작자로 하여금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서 얻은 그런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서 원작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평판이나 그런 평가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야구에 참 재미있는 경기장에 가서 사실은 목이 터져야 응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안 프로야구 응원가가 실종이 돼서 팬들을 좀 답답하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2018년 프로야구 구단 응원가에
작곡가, 원작자죠. 원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20여 명이 음악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곡 또는 가사, 그리고 일부 변경, 편곡 또는 개사함으로써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성명 표시권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구단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저작 인격권 시비 차단을 위해서 응원가를 아예 틀지 않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응원가를 좀 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을 뭐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광고라던가 응원가로 개작하는 경우에는요. 저작 인격권 중에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도 모르게 그 쇼폼이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아이돌 그룹 안무 따라하는 영상들이 저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현행법에는 연극이나 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이건 연극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11년도 판례입니다. 한 댄스 학원이 걸그룹의 그런 안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무가가 이 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고요. 4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업적 목적에서 그러니까 홍보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안무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창작 댄스를 가르치고 영상으로 이제 홍보를 했다. 이런 부분은 상업적으로 본인이 활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럼 챌린지도 다 문제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작자가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챌린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쇼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외웠다. 외우셨다. 잘하네. 여기 모른다. 네. 지금 눈동자 흔들린다 지금. 아이돌 근무만 보시는 분이라서. 뭐예요? 이 바로 꽁냥이 챌린지인데요. 네. 이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온 장면을 TC가 음원 리믹스하고 SC가 춤을 만들어서 게시하면서 이 쇼폼 콘텐츠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조회수가 여기저기서 막 네.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나타나서 네. 이거 본인이 만든 곡이라고 유튜브하고 틱톡에 등록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서 큰 논란이 됐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랬다고요? 그렇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측에다가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한 건데 예. 플랫폼에 저작물 등록을 하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쉬운 펌이라 이걸 노리고 사실 꼼수를 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만약 원작자가 아니고 허위로 이런 사람이 등록을 하면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재미를 장식하게 될 일반 남편의 활약상도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김기리 평론가의 오늘의 한 말씀. MZ세대 유행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쉽살 제빙! 음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네. 라는 뜻인데요. 예. 남의 것을 쉽게 사용하면 재미없어, 처벌받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걸 해야지. 거북이 빙고잖아요. 이유가 난다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피땀 눈물이 모여있는 결정체입니다. 이걸 베낀다는 거 절도와 다를 거 없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